저는 사과연구소에서 사과 재배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보니까 장수 지역에는 후지 품종이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홍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장수 지역은 춥고 일찍이 빨리 겨울이 오기 때문에 생육 기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후지 품종은 조금 품질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장수나 무주에서도 품종이 이제 홍로에서 일반 품종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사과연구소에서 만든 아리수 품종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죠, 그죠? 원래 지금은 묘목 생산 농가에서 아리수 품종 자체가 묘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작년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품종인데, 대부분이 선물용은 큰 사과를 찾고 일반 생식용은 적은 사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생산자들은 큰 것만 만들려고 그래요. 무조건 큰 사과. 근데 지금 큰 사과는 소비자들이 선물용을 제외하고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택배 하신 분은 계실 것 같은데, 택배를 하시다 보면은, 직거래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여러분들이 흠과를 많이 달라 그럴 거예요. 좋은 사과는 안 찾고 흠과를 찾는, 조그만 반점이라도 있는 사과들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맛은 있대, 가격은 싼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격은 비싸지 않은 그런 사과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하려면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생산을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1년에 뭐 퇴비를 주고 비료를 뿌리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 문경영 지역에서는 유기질 비료나 퇴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조 나오는 유기질 비료는. 그리고 화학 비료는 원래 지금 요소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 비료는 전혀 쓰지 않아요. 유목기 때는 비료가 조금 들어가지만은 지금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비량 자체가 화학 비료는 쓰질 않아요. 제가 수업 강의하기 전에 몇 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단풍이 드냐고. 문경에는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단풍이 들고 있다고, 원래도. 단풍이 들어야 지금 여름에 열심히 사과 잎들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휴면에 들어가려면 단풍이 들어야 잎이 떨어진다. 대부분 우리나라 농가들 가보면은 단풍 든 농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단풍이 들려고 그런 나무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 나무들이 수세가 강한 품종입니다. 강한 편입니다. 90% 이상이 강해요. 그럼 지금보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무보다가는 수세가 더 떨어져야 단풍이 들고 과일의 제 색깔이 나와요. 그럼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과나무들은 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90% 이상이. 이 90% 이상 강한 품종들인데, 그러면은 수세를 떨어뜨리려면은 어떤 나무가 적당한 수세냐는 거예요. 그 적당한 수세는 이제 잎을 채취해가지고 안에 있는 영양분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지금 원래 나무 자람실을 보고 수세를 판단하셔야 한다. 그 잎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은, 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6월 말에서 7월 상순에, 자, 오른쪽에서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사과나무 잎 색깔이 연두색에 가까워야 이 나무가 적당한 수세를 보이는데, 이 연두색을 보이는 시기가 언제냐니까 6월 말쯤이면은 연두색을 띄어야 가을에 단풍이 덜 정도로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세 진단하는 방법은, 자, 지금까지 얼만큼 자랐는지, 그 시기가 6월 말쯤인데, 그때까지 자란 신초를 보고, 아, 이만큼 자랐구나. 그러면 내 수세가 적당하더라.
아니면은 강하더라. 그래서 한 10나무 정도를 잎을 따고 또 신초를 길이를 재어보고 이 정도이면은 내 나무는 강하구나. 그럼 내년에는 화학 비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수세가 지금 많이 약하구나. 그러면은 내 나무를 보고 화학 비료를 시비량을 늘리고 줄이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토양 시료는 괜찮습니다. 내 과수원에 전체에서 한 3군데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자, 지금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토양 내 질소 함량이 많고 적고를 판단한 다음에 시비량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충주 지역에서 우량 농가라고 소문난 농가, 30농가를 건국대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교수님하고 제 연구소에서 30농가를 조사했던 내용인데, 자, 그때까지 자란 신초의 가지 끝의 길이가 한 길면은 25, 짧으면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신초가 안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균 신초장은 내 사과나무의 눈높이에 있는 가지가 평균 길이가 길면은 20, 짧으면은 15cm로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의 기준이, 평균 신초 길이가 이 정도의 기준이 적당한 수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을 만들려면은 화학적인 비료가 들어가고 또 퇴비가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이런 수세를 못 만들어요. 그럼 이 정도 수세라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나무는 곧 죽는다 그럴 정도로 수세가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수세를 유지를 시키는 정도의 시비량을 해줘야 되는데, 충주 지역에서는 이런 30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농가들이 50% 이상은 수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지금 초기에 나무가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인 비료가 들어가면은 수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원래 6월 말경에 평균 신초장은 어릴 때는 한 20cm 정도, 나무가 성목이 되었을 때는 한 20에서 25cm 정도가 평균적으로 신초를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 신초가 자라는 분포를 보면은 긴 가지도 일부 있어야 되고 짧은 가지도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cm 이상 되는 가지도 한 5% 정도 되고, 그리고 10cm 미만 짧은 가지도 한 20, 30% 정도가 되면서도 평균 신초장은 한 뼘 정도가 되는 20cm의 가지를 만들어야 이 나무가 적당한 수세 기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말에는 원래 자란 그 신초가 100% 멈춰줘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꽃이 안 되고, 또 그 멈춘 가지가, 신초 가지 끝이 한 5% 정도는 재생장을 할 정도의 영양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충주 지역에서 이제 30농가를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은, 그 농가들의 생산되는 과실의 크기를 보면은 300g 내외의 과실들이 90% 이상입니다. 큰 과일도 없고 적은 과일도 없고 300g 내외의 과실들이 한 90% 이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단 신초 길이, 평균 신초 길이는 대충 한 20cm 정도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사과나무가 수세가 강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시비량은 줄이고, 그리고 지금 내 나무를 보고 이 정도 수세를 가지고 있구나. 내 나무가 만약에 가지가 자라는 가지가 40cm 이상 기른 가지도 나오고 가지가 위로 쓴 가지가 많더라. 그러면은 내 나무는 강하구나. 그리고 원래 자란 가지 끝이 꽃눈이 3mm 이하로 작으면서도 가지가 20cm 미만으로 짧게 자라더라. 그러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인데,
대부분은 이런 약한 나무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세 강한 나무는 방법은 화학 비료는 줄여야 되고, 그리고 5월 말에 들어가는 추비도 줄여야 되고, 특히 퇴비라고 하고 있는 우분, 개분, 돈분으로 만든 퇴비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퇴비도 비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과나무에 수세에 영향을 주는 비료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른 미량 요소는 관여하지 않고 대부분이 질소질입니다. 이 질소질은 사과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게 1이면은 나쁜 게 90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비료가 아니고 사과나무에 대부분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질소질은 자, 토양이 척박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비료를 많이 줘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일지라도 이 질소질이 많으면은 동해 피해가 지금 M구 대목에 대해서 동해가 많이 나오는데 동해 피해가 증가하고, 또 만약에 질소질이 많으면은 단풍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과나무가 지금 휴면에 들어가야 될 나무가 성숙이 되지 않고 이 동해 피해 또는 또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해에 약한 그런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은 가능하면은 토양에 물리성만 개량해 주는 정도의 토양 관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시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구 대목에서 이런 동해에 의한 사과나무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목기 때도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M구 대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점에 굉장히 약한 대목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로 작용하는 것들이 질소질이 많으면은 동해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나무 질소질은 단백질, 엽록소 모든 성분의 구성 성분이 되지만은 사과나무에 생식 생장으로 가야 되는 나무를 영양 생장만 하게 하는 비료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유목기 때는 어느 정도의 질소질 시비량이 필요하지만은 성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질소질을 과감하게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기물 퇴비라고 할 수 있는 우분, 돈분, 개분이 섞여져 있는 퇴비라고 하고 있는 이 비료의 성분량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분료가 들어가 있고 목질이 혼합된 퇴비는 1톤을 시비를 하게 되면은 질소 성분량으로 6kg가 시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6kg는 복합 비료로 이야기하면은 한 40kg 정도의 복합 비료를 시용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나무가 수세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퇴비를 만약에 내가 1톤을 뿌렸다면 화학 비료는 아예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수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소질이 많으면은 신초 생장이 과다하고, 질소질이 부족하면은 꽃눈이 약해져서 수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목일 때는 자, 어느 정도 질소가 시비량이 만약에 많아지면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영양 생장하는 가지가 많아지면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목기 때는 어느 정도의 질소질이 필요하지만은 성목으로 갈수록 신초 생장을 줄여야 되고 가지가 짧게 만들어서 꽃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질소질 비율은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질소질은 사과 과실에 도움이 되는, 여기 이제 NS라고 적혀져 있는 요 표시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크기에는 질소질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은 나머지는
대부분 착색이나 과실 당도나 아니면은 생리 장애는 많으면은 많이 발생하고 적으면은 발생이 적더라. 과일 크기에는 질소질이 작용을 조금은 하지만은 나머지는 사과나무에 도움이 되는 비료 성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이 사과는 후지 품종의 사진인데, 자, 수확기 무렵에 이제 사실 수확할 정도의 이제 숙기가 다 된 품종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과나무 색깔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되었습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사과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북 장수입니까? 무주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청송에 있는 사과가 청송 꿀사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브랜드가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도로가에서 청송 꿀사과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판매되는 사과가 있을 겁니다. 그 사과들은 내가 화학 비료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병해충 방제를 실패를 해서 색깔도 더디 나고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사과들을 지금 도로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 꿀사과. 이 사과가 청송 꿀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사과의 과피 색깔은 노란 빛이 비치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녹색이 비치는 빨간색이고 색깔이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색깔의 사과가 아니고. 그럼 이 사과는 맛이 없는 사과이고 껍질이 두꺼운 사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과들은 방송에서도 지금 보시면 껍질째 먹으라 그럽니다. 영양분이 가장 많다고. 그런데 이런 사과들은 껍질째 먹으려면 껍질이 질겨서 못 먹어요. 자, 이런 사과들을 만들려면은 지금 이 빨간 색깔의 사과가 만들어질 무렵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잎들은 단풍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수세가 떨어져야 청송 꿀사과가 아니고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들을 보면은 대부분 논에 심겨져 있는 과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은 대부분들이 지금 목초로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토양의 물리성이 굉장히 나빠요. 토양의 물리성은 토양 내 토양 수분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는데, 그 토양 내에 공기가 없으면은 사과나무는 호흡을 못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 사이에 물이 채워지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호흡을 못 해요. 그 호흡을 하려면은 토양 내에 유기물이 들어있어야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삼창을 좀 골고루 분포를 시키려니까 이런 딱딱한 땅에는 예전에 이런 심토 파색이라고 토양 내 공기를 주입을 해서 토양을 경반층을 부시는 이런 기계를 썼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에 비해 가지고 이 노력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하지 말고 토양 내 목초를 키워서 토양 내에 유기물을 넣어주면서 유기물 공급을 늘리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밀식 재배는 1m 간격 아니면 50cm 간격으로 굉장히 좁게 심으니까 이런 토양을 깊이 가리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충분하게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한 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수세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우리가 따야 될 사과들이 동그란 사과, 정형과가 높은 사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형과율이 높으려면은 먼저 내가 착과되는 과실들이 결실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온 피해도 있고 또 온도가 높아서 수정률도 떨어지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실 불량의 원인은 지금 대부분들이 보면은 단일 품종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 불량들이 일어나요. 수분수는 한
한 지역에 내가 단일 품종을 심었으면은 중간중간에 수분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수분수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인근 농가도 있고 또 다른 품종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홍로에 후지가 수분수로 들어가면은 홍로 수확 무렵에 후지에 지금 농약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단일 품종 재배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데, 단일 품종 하게 되면은 꽃사과를 이용한 수분수를 한 10주에서 한 15주에 한 주 정도, 그렇게 수분수가 제식되어야 결실불량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분수는, 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만약에 홍로라면은, 홍로는 대부분 후지보다가 꽃이 개화 시기가 한 2, 3일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은 그 홍로가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수분수도 같이 꽃이 펴야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가 좀 빠른 품종이라면은, 홍로 같은 품종들이라면은 꽃사과는 만추리안이나 얀타, 호빠, 센티넬 이런 품종들을 심으셔야 되고, 후지 품종이라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뭐 아담스 또는 뭐 SKK 14, 16 이런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이런 꽃사과들을 심으시면 되는데, 내 품종이 만약에 홍로라면은 어떤 해에는 홍로도 후지와 같은 시기에 개화가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피해야 되는데 한 2, 3일 정도 늦어지는 그런 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꽃사과는 개화기가 좀 빠른 품종의 꽃사과와 개화기가 조금 늦어지는 이런 품종들을 조금씩은 섞어서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도 서리 피해가 있었고 작년에도 서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개화기 때. 이런 서리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개화기를 늦추는 방법과 꽃이 필 때 온도가 내려가는 그 시기에 수정이 되어버리고 과일이 착과가 되면은 이런 서리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들이 서리 피해가 올 때쯤이면은 꽃이 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들이. 그럼 막는 방법은 꽃이 필 때, 개화가 될 때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꽃이 피는 얼음 안에 있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져 가지 않게 미세살수 장치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세살수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더라. 이럴 때는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피해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화기 때 내가 영하 한 4도, 5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지금 안에 있는 내부에 얼음이 얼더라도 꽃이 있는 거기에는 영상으로 올려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세살수도 가동을 줄여야 될 거고, 만약에 영하 한 3도, 4도까지 내려갔다면은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하게 되면은 0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리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은 가동하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거창에서 영하 한 7, 8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미세살수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농가도 있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천의 어느 농가는 4월 뭐 10며칠 경부터 미세살수를 가동을 했는데 99% 서리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 홍로 품종에서 우리 무주 장수에 홍로 품종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홍로 품종에는 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자, 후지 품종의 밀은 수확기가 늦으면 발생하는 밀이지만은 홍로에 발생하는 밀은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고온 생리장애입니다. 그 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과수원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을 때 30도 전에 미세살수를 한 30분 정도만 가동을 하면은 온도가 다시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시기를 늦춤으로 해서 밀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홍로에 생기는 밀은 만약에 그 밀이 심하게 나타나면은 나무 위에서도 그게 갈변이 되고 상품성이 없는 과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홍로는 고온장애이기 때문에 미세살수 장치가 되어 있다면 품질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머릿불 가위벌을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 많은 농가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결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이런 머릿불 가위벌도 방사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20-30% 이상은 인공수분을 하는데 인공수분을 하게 되면은 100% 과실 내 종자수를 10개 정도까지 9개 이상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지 품종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품종은 정형과율이 떨어져요. 일본의 사과들은 정형과율이 8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비정형과입니다. 과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정형과율이 높아지는데 그 비정형과를 정형과를 만들려면은 과실 내 종자수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과일이 작으면은 크기가 여러 정도로 작아지면은 종자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정형과율이 되는데 과실이 커지면은 점점 종자가 없는 부분에는 과일 비대가 늦어지기 때문에 적게 되고 그쪽에 비정형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실 내 종자수를 늘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수분뿐입니다. 그런데 인공수분은 더 좋은 방법은 인공수분을 하되 근본적으로 과일이 정형과율이 높아지는 부위의 사과를 착과를 시켜야 됩니다. 정형과율이 높은 과일이 어떤 가지냐 하면은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지에 바로 착과되어서 사과 방향이 척 방향으로 달려 있으면 착과가 되어 있으면은 얘들은 비정형 과율이 높아져요. 과일이 착과된 과일들이 이렇게 하향되는 과일을 만들어야 정형 과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형 과율이 높아지는 이런 하향되는 가지는 굵은 가지도 아니고 짧은 가지도 아니고 한 뼘쯤 되는 가지에 착과를 시켜야 과일들이 이렇게 하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하향을 보면은 과일이 정형 과일이 좀 더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를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과실들이 이런 크기일 때 적과를 하는데 이 적과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 전정 때, 자, 여러분들이 수확이 끝나고 겨울에 전정을 할 때, 꽃눈이 만들어지는 꽃눈을 겨울 전정 때 없애는 방법이 정례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가지에 있는 사과들이 하향을 하려면은 가지에 있는 등 쪽에 나는 꽃눈 그리고 가지 아래쪽에 나는 꽃눈은 정형 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전정 때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척 방향 옆으로 나와 있는 결과지 꽃눈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꽃 필 때 꽃이 폈을 때 가지 끝에 있는 정화에 중심화만 남기고 나머지 꽃을 따버리는 방법이 적화 작업인데 꽃을 따고 그리고서 남은 과일에 대해서는 인공 수분을 하고 그러면은 과실 내 종자수도 느리고 그리고 과일들이 하향되는 가지를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적과하는 방법이 요 과일의 어깨 부분이 평평한 과실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과실을 말고 어깨가 이렇게 편편한 과실을 남겨만 놓으면은 정형 과일이 높은 그런 과실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과가 달리는 가지는 사과나무에 생기는 가지는 자 이렇게 결과지에 과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초가 나왔는 요 가지는 과대지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달리는 가지가 있고 과대에서 사과가 착과되고 그리고 과대만 있는 그리고 과대에 과대지가 발생되는 가지 그리고 사과가 착과되지 않는 신초 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5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과실이 생산되는 가지는 결과지 길이가 요 정도, 한 뼘 정도 되는 가지에 과대도 있으면서 과대지가 나와 있는 요 과실들이 가장 좋은 과실입니다. 그럼 겨울에 동계전형을 했을 때 요런 가지만 남겨만 놓으면은 정형과율이 높은 가지만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지는 자, 후지 품종이 일본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일본에 있는 기요후지란 분이 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 길이는 결과지 플러스 과대 길이를 가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지 길이가 10cm 미만이고 30cm 이상인 과실에서는 비정형 과일이 높아져요. 정형 과일을 높이려면은 20cm쯤 되는 가지에 착과를 시켜야 되고, 그 20cm 되는 가지의 과대 길이도 30mm 이상이나 10mm 이하에 있는 과대는 착과를 시키지 않아야 정형 과일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대 길이도 20mm 정도 길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그래서 한 1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과대는 무시하더라도 가지 길이가 20cm쯤 되는 가지에 착고를 시켜야 정형 과일이 높아집니다. 요 결과지 구조는 이런 모양의 결과지 구조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인공 수분을 하기 위해서 꼭 가루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자가 생산하지만은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 있는 꽃가루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꽃을 따서 꽃가루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않더라도 꽃이 폈을 때 꽃을 따서 내가 약간 온도가 따뜻한 방에 꽃을 두면은 꽃가루가 안에 꽃밥이 개약을 합니다. 그 개약했는 꽃밥을 이런 아세톤 여기다가 담궈 버리면은 꽃가루는 100% 꽃가루만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이 아세톤에서 화분을 이렇게 깔아앉히고 아세톤을 다른 용기에 따라내면은 남아있는 이 꽃가루는 100% 정제된 꽃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꽃가루를 우리 석송자나 여기 이제 10대 1, 20대 1로 섞어서 인공 수분을 해주면은 되는데, 꽃가루는 인공 수분의 시기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때는 벌써 암술 주도가 말라 들어갑니다. 수정률을 높이려면은 암술 요 주두에 수분이 한 80% 정도로 촉촉한 그런 정도의 습도를 유지를 해야 화분이 발화를 하고 화분관이 신청되어서 수정이 되는데, 이런 만약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면은 벌써 화분 암술 주두가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 수분 시기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 정도 꽃잎이 벌어질 때쯤에 인공 수분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꽃가루를 채취를 하고 싶으면은 꽃이 이렇게 활짝 피지 않고 약간 꽃잎이 벌어질 요때 채취를 하면은 꽃가루 양이 가장 많아요, 화분에. 그래서 내가 홍로에 꽃을 따서 내가 후지에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꽃이 척화가 이렇게 폈을 때 꽃을 따서 바로 저녁에 따뜻한 방에 두게 되면은 꽃가루가 개약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세톤에 날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꽃가루는 내가 내년에도 쓰고 싶으면은 냉장 보관이 아니고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한 발화율이 한 70%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봉했던 꽃가루라면은 사용하고 나서는 남으면은 버려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거라면은 냉동고에 보관하시면은 그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 수분 방법은 제가 장수에서 인공 수분을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꽃가루 종류별로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장수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2년 전인데 꽃이 개화를 하면은 중심화와 1번화를 남겨놓고 꽃 2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다 따고 나서 이런 뭐 면봉이나 기속 트리가 아니고 인공수분 할 수 있는 그 뭐 자동 인공수분 기계를 가지고 그냥 꽃가루만 문쳐만 주면은 인공수분이 일어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중심화의 정화의 중심화가 개화를 할 때 그때만 인공수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수정이 일어나게 두면은 중심화에 수정이 되면은 과일이 비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첫 과에 비해서 과일 크기도 커지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면봉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공수분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가 이런 인공수분기를 이용해서 하려면은 옆에 첫 과를 따주고 인공수분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결실불량을 이제 막을 수 있다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에 반드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받아야 될 것이 비료가 아니고 토양에 있는 뭐 이런 영양분이 아니고 햇빛을 많이 보는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햇빛이 사과나무 외부에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 내부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나무를 만들다 보면은 사과나무는 어떤 일정한 수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큰 나무가 아니고 미식재배 수영에는 지금 장수, 무주 이제 전북 지역에는 대부분 수영이 우리 세척지 세장 방수형이라고 뭐 이제 일명 뭐 일본에 있는 나리타 수영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죠. 그 수영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세장 방수형도 있고 키 큰 방수형 이런 정도의 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키 큰 방수형을 유지를 하다가 해보니까 이제 사과나무 키도 크고 들어가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노동력을 줄이는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과나무가 2축으로 가고 있는 2축 수형 그리고 포도나무 같이 눕혀서 사과나무의 축이 4개, 8개, 뭐 6개까지 가는 다축 수형 뭐 기호, 구요 포도나무 같이 그런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농가가 하지 않고 있고 시범적으로 일부 이제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나무 모양들을 가는 이유가 사과나무에 축을 하나 만들어서 한쪽 벽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가장 많은 햇빛을 보고 또 키가 적어지니까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나무를 만들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나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90년 초에는 사과나무 키가 크고 과실이 색깔이 안 나는 큰 나무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동력을 줄이는 나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나무를 이제 우리도 하자. 그 한 게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세장 방수형을 M9 대목을 이용한 세장 방수형을 많이 하다가 그 세장 방수형에서 힘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나무를 하는 농가도 있지만은 잘하는 농가에 비해 가지고 못하는 농가들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세척지 세장 방수형으로 가고도 있고 또 키 큰 방수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형 중에서 오늘 세장 방수형 수형하고 세척지 키 큰 방수형 수형에서 수형을 만드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장 방수형은 사과나무 모양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아래 가지는 약간 길고 위에 가지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좀 더 하수를 시켜서 120도 이하로 유인을 하고 가지는 아래 가지는 조금은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는 가지를 만드는데 사과나무 모양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 나무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 수형이 세장방추형입니다. 세장방추형의 기본은 수형은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제식거리는 얼마이냐? 기본 수형의 3.5에 한 1.5m 정도 아니면은 3.2, 1.2m 정도의 이런 어느 정도 약간 지금보다는 넓은 사과나무 이제 제식 거리를 만들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하단에 있는 이 가지는 약간 굵은 가지가 아니고 이제는 또 가는 가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장방추형은 이런 나무 모양이었었는데 이런 세장방추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이제 사과나무 심기 전에 충분한 토양의 안정화 처리, 토양의 충분한 대비, 그리고 충분한 유기물을 시용한 토양에 이런 묘목을 반드시 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묘목의 나무를 제식을 한 다음에 이듬해는 착과를 시켜야 미식재배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과가 되지 않으면 사과나무는 커져버리기 때문에 미식재배는 나무를 안 키워가면서 노동력을 적게 들이는 방법인데 착과가 되지 않으면 나무는 커져버립니다. 커져버리면 밀식재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장방추형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 접목부 상단 직경이 13mm 이상이 되면서도 척지가 6개 내지 10개 정도 발생한 묘목을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도 착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착과시키는 방법은 화학적인 비료를 줄이고 사과나무에 가지 자라는 것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꽃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묘목이 사과나무 심어서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장방추형에 조금은 나무가 커지고 실패하는 농가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밀식재배는 사과나무가 크지 않고 키가 작아져야 되는데 키가 작아지게 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비료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대목의 노출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못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 노출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대목 노출을 하지 않고 대목 노출을 10cm, 20cm, 40cm까지 노출을 해서 시험을 했더니 40cm 이렇게 대목 노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세가 떨어져요. 수세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한 20이나 한 10cm에서 20cm 정도로 대목을 노출을 하면은 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지침에서는 대목 노출을 20cm만 하라 그래요. 수세가 이제 빨리 떨어지는 홍로 품종은 20cm 노출을 한 다음에 사과나무를 키우다가 복토를 조금씩 해서 성목이 되었을 때는 한 10cm 정도만 노출을 해라. 후지 품종은 20cm 정도를 하다가 복토를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은 사과나무 키도 유지가 되고 수세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대목 노출이기 때문에 한 20cm 정도 지금 지침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척지는 사과나무가 몸통에 비해서 이 척지 굵기가 20%에서 30%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넘지 않는 가지는 미식 재배에서는 이 몸통에 척지만 나와서 착과시키는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굵어지면 솎아내고 길어지면 단축을 하고 없애줘야 되는 이런 척지인데 시간이 경감으로써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굵어지고 있으면은 대부분 농가에서 굵어진 가지를 솎아내지 못하고 단축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굵어지면은 수세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굵어진 가지는 단축을 해서 줄여서 못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 세장방추의 수형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사과나무를 만들어 가는데 하단부의 가지는 척지 내부에 햇빛이 들어가게 굵지도 않고
그리고 상단부는, 중단부는 짧은 결과지만 사과나무에 착생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길어지면은 단축을 하되 굵어지면 솎아내야 되고, 이 척지의 굵기가 20에서 30%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하게 되지 않으면은 미식 재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미식 재배의 실패가 사과 수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 내부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미식 재배는 과일 착과 부위가 밖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면은 미식 장애예요. 사과 착과가 사과나무 내부에 그리고 아래쪽에 많이 착과를 시키는 나무를 만들어줘야 미식 재배가 성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지가 10개 정도 있는 사과나무를 제식을 했으면은 우리가 허리 높이, 우리가 사람의 허리 높이의 가지는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처지면은 끈을 가지고 들어줘야 되고, 쓰면은 끈을 가지고 아니면 줄을 가지고 내려야 되고, 중단부의 가지는 수평 이하로 무조건 끄집어 내려야 되고, 상단부에는 이 부근에는 바로 원줄기에 사과가 착과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기 때 할 일은 척지는 15개 내지 20개를 만들어야 되고, 올해 꽃눈이 한 20개 정도 만들어져야 내년에 과일을 착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자칫 읽어보시면은 먼저 도움이 될 건데, 자, 겨울에 전지전정을 하는데 하단에 있는 가지는 수평 유인을 하고 중단부, 상단부는 결과지만 착과를 시키는데, 가능하면은 굵어지면은 기부에서 그루터기를 남기고 잘라서 새 가지를 받아내는 방법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 2년차 하고 사과 꽃눈이 20개 정도 확보되었다면은 생육기 때는 이제 착과를 무조건 시켜서 나무를 못 크게 만들되, 주간의 척지나 원줄기에 가지 발생이 없으면은 아상철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눈 위에 상처를 줘서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상처리를 해서 4월이나 5월경에 아상처리를 하면은 가지 발생이 되니까 가지를 만들어내고, 상단부나 중상단부에는 가지들은 유인을 하되, 추를 가지고 유인을 하되 120도 이하로 유인을 해 주셔야 꽃눈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유인을 하고 착과를 시켰더라도 사과나무는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데 이 가지를 솎아내려고 하니까 가위를 가지고 잘라내면은 잘라낸 부위에 새로운 가지 발생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발생 가지가 필요하면은 그루터기를 남기고 자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가지 발생이 필요 없으면은 가지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요 부위에서는 가지 발생이 하지 않고 상추도 빨리 안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과나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잎에는 갈색무늬병, 또 과일에는 탄저병, 견무늬석염병 이런 것들만 생각이 되는데, 사과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불안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농약 살포가 점점 줄다 보니까 불안병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병은 그 사과나무가 생육을 하고 있고 자라고 있으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불안병은 반드시 죽은 조직으로 번져요. 전염이 됩니다. 죽은 조직은 가지를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기고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무는데, 그루터기를 남기고 가지 끝을 남기고 절단을 하게 되면은 가지 끝 부분이 말라 들어가면서 그 조직에 불안병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하나가 불안병이 감염이 되면은 가지를 없애버리면 되지만은 원줄기에 불안병이 발생하면은 사과나무를 전체를 뽑아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병에 대해서는 그런
말라 들어가고 고사가 되는 부위를 줄이는 방법이 가지를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유압도 좋기 때문에 봄철에는 5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도장성 가지가 나온다면 찢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쇠장방추용은 1년 차부터 심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가 하단부의 아래가지에 비해서 위에 가지가 굵어지면은 솎아내고 아래가지보다가 길어지면은 단축을 하고 3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작업은 사과나무에 가지가 나오면은 유인해서 꽃눈을 만드는 방법. 유인 작업이 90%로 보시면 됩니다. 쇠장방추용은 사과나무 심어서 나무를 착고를 시킴으로 해서 사과나무가 안 크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럼 사과나무는 3년 차에는 대충 이런 모양의 나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나무라면은 3년 차에는 사과 30개에서 40개를 착고를 시켜야 됩니다. 착고를 시키는 방법은 가지를 120도 이하로 유인하는 방법. 꽃눈을 만드는 방법은 가지를 끄집어 내리는 방법. 120도 이하로. 120도 이하로 유인하는 이유가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이 가지 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양분은 질소질입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은 질소질이고 잎에서 만든 양분은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과 질소질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가지 끝이 꽃눈이 되고 질소질이 많으면 가지는 자라게 됩니다. 그 자라는 이제 이론이 시엔율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지 끝을 아래로 120도 이하로 유인을 함으로 해서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분이 가지 끝으로 가지 않고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가지 끝에 저장되기 때문에 꽃눈이 만들어져요. 꽃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가지 유인 각도가 120도 이하로 유인을 하면은 꽃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자람새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익 3년 차에는 하단의 척지는 일어선 가지는 이런 줄을 가지고 유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 사진이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라인버그 시험장에 쇠장방추용의 나무 모양이고, 요 모양을 보고 우리나라에 쇠장방추용을 94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무가 크지 않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식할 때 만들어진 묘목이 이런 쇠장방추에 적합한 묘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수한 묘목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쇠장방추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과나무의 결과지들은 이런 가지 원줄기 척지의 몸통에서 발생한 꽃눈에서부터 결과지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꽃눈에서 만든 결과지가, 자, 예를 들어서 요 꽃눈에 착고를 시키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가지가 과대지입니다. 칠판에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자, 과대지에서 발생한 가지 끝에 있는 과대지는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꽃눈이 만들어져요. 꽃눈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착고를 시키고 과대지가 나가게 되면은 요 부근이 꽃눈에서 출발한 과대지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영양생장 쪽으로 자라는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척지상의 모든 결과지는 이런 꽃눈에서 출발한 결과지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우수한 과실을 만드는 방법 중에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북 장수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가 이런 색척지 쇠장방추용, 일명 나리따 수용이라고 하고 있는 나무인데, 자, 우리 이 나무 모양이 여러분이
이런 나무 모양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 나무인데 여러분 나무하고 이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아요. 제가 무주 장수를 내가 수도 없이 당겼는데 이런 나무는 아니던데. 유목들은 저렇게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나무 수형은 다음 사진에 나오겠지만은 색지 세장 방수형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칙은 원줄기는 튼튼하고 곱고 사과나무 키는 4m까지 커져야 되고 원줄기 굵기는 30%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길이는 1m 이내여야 된다. 그렇게 이 그립을 끼우고 했는 이 나무가 이런 모양은 아니단 말이에요. 모양 형태는 같지만은 안에 내부의 가지가 이 그립을 끼우고 수평을 유지하는 나무가 지금 이 일본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는 이 사진은 그 나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가장 강조하는 게 아래쪽에서부터 세장방수형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삼각형이었는데 이 세척지 세장방수형은 삼각형이라기보다는 이런 원통에 가까운 나무 모양이에요. 외부 형태는 원통에 가까운데 내부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그립을 끼우고 나무를 골격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나무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골격근을 띄고 있는 세척지 세장방수형은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수형에서는 기본이 4에 2m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식거리는 기본이 4에 2m이고 가능하면은 M9 대목이나 M26을 이용을 해라 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에 2m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세장방수형은 척지묘를 심어야 되고 색지지 세장방수형은 회초리묘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먼저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척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좀 더 10년, 20년까지 사과나무를 과실을 수확을 하는 거고 세장방수형은 10년 내외에서 다시 갱신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차이점은 사과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놓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이제 농가에서는 여기 4에 4.5, 2.5까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내가 재배 면적이 좀 넓은 농가라면은 4에 2m 제식거리가 아니고 한 4.2, 4.5에 2m 제식거리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과나무 폭은 1m 폭으로 되어 있지만은 열간이 조금 넓어름으로 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보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열간 거리를 조금 넓혀 주시고 내가 면적이 한정된 면적이라면은 4에 2m로 사과나무를 제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지 세장방수형. 대목 노출은 앞서 세장방수형과 마찬가지로 20cm 정도 노출을 해라. 장점은 해거리 없이 안정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 크립을 쓰고 유인출을 가지고 유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척지의 결과지가 가지가 길어지면은 밀식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만들 때 유목기 때 성목이 되기 전까지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성목이 되면은 이제 해거리 없이 안정 생산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단점은 세장방수형은 척지묘를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착과가 되고 세척지 세장방수형은 심어가지고 나무를 수형을 만든 다음에 착과를 시키니까 결실 연령이 한 2년, 3년 늦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회초리묘를 제식을 한 다음에 사과나무 키를 1년 차에 2m, 3m까지 키를 먼저 키우고 그 키를 키운 다음에 2년 차에 아상을 넣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척지가 20개 정도 만들어진 척지는 이 크립을 끼워서 모든 사과나무의 가지는 수평으로 유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세척지 세장 방수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원도 정선에서 세척지 세장 방수형을 그림같이 하는 농가에 가보면은 모든 사과나무가 수평으로 유인을 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사과가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착고가 된 가지가 수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1개 달린 2개를 착고를 시킨 가지를 내가 만들었었는데 사과를 만약에 3개를 착고를 시켰다면 가지는 수평 이하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처지면은 이 나무는 노시아가 일어나요. 노시아라는 이야기는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는 나무가 됩니다. 시엔율에서 질소질이 적어지는 그런 나무가 만들어지면은 나무가 노시아가 일어나면은 사과나무를 20년 동안 안정 생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척지 세장 방수형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수평 유인 되게 만들어주고 가지가 처지게 되면은 끈을 가지고 들어줘야 될 그런 정도의 나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3년 차에는 아상 처리를 하고 5월 하순이나 6월 하순에 1차 적심, 2차 적심. 적심을 해서 가지가 굵어지지 않고 단단한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무의 세척지 세장 방충의 가장 포인트가 1년 차에 사과나무를 2m 이상 키우고 2년 차 이후에는 아상 처리를 한 다음에 가지가 20개 이상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가지는 1번 이 크랩을 끼워서 수평유인을 하고 수평유인한 가지가 5월 말 6월 초에 1차 적심을 하고 또 8월 달에 한 번 더 가서 2차 적심을 하고 이 폭을 80cm 내외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가지 끝에 순을 이렇게 지르면은 한 보름 정도 생육이 지연이 됩니다. 그럼 지연되는 그 시기에 가지가 경화가 일어나서 딱딱한 가지가 만들어져요. 굵어지지 않고. 가지가 굵어지는 이유는 잎이 많으면 사과나무는 굵어집니다. 그 잎이 많은 나무에서 적심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가지가 자란 생장도 멈추게 만들고 멈춘 그 가지가 딱딱해지고 척지가 굵고 길어진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적심하는 이유입니다. 적심하지 않고 1m 키워서 가지 끝을 자르면 되지만은 그 가지 끝은 벌써 길어지고 새로운 꽃눈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지가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인은 가장 기본이 예전에는 이런 강철 내지는 철선으로 이 크립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크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지가 발생되면 이 크립을 가지고 수평유인 시기는 가지가 딱딱해지기 전에 목질화가 되기 전에 이 크립을 가지고 수평유인 그리고 굵고 길어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크립을 끼우면은 가지 등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상처를 줌으로 해서 가지가 더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을 끼워주고 그리고 가지는 6월 8월에 적심을 해서 가지가 더 길어지지 않게 절단전 정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가지 끝도 절단하고 이 크립도 끼우고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가지들이 꽃눈이 되게 수평이나 수평 이하로 결과지는 또 만들어주는 방법은 세장 방수형이나 세척지 방수형이나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키 큰 방수형이나 마찬가지로 결과지를 많이 만드는 노력이 이 모든 세 가지 수형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나무가 수평으로 유인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가지가 해가 5년, 6년이 되면 이 가지는 점점 굵어질 겁니다. 굵어지더라도 여기
착과가 되는 과실들이 5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수평 이하로 처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과 가지 길이가 옆에 나무와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해주는 것이 이 세척지 세장 방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자, 3년 차에 이런 나무를 만들어주고 꽃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몸통하고 척지의 비율이 3대1 원칙인데 30%가 넘어가면은 근본적으로 솎아내줘야 되는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의 척지와 원줄기의 비율은 30%가 넘어가면 무조건 단축을 하고 솎아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끝은 3년 차에는 가지 끝은 내 수폭이 제식거리가 2m라면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리는 1m밖에 안 됩니다. 제식거리가. 그럼 1m까지 나가는데 1m에 만약에 자르게 되면은 가지가 10cm만 나와도 겹쳐져요. 그래서 한 80cm에서 눈 한두 마디 남기고 주지는 절단을 하는데 그 절단한 가지에서는 새로운 안쪽의 내부에는 꽃눈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심으로 만든 꽃눈은 뭐 15개 이렇게 만들고 주간 높이는 3년 차에 우리가 원하는 수고까지 나무가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척지 제장 방수용은 포학적인 퇴비를 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장 방수용하고 나무 모양이 키우는 나무이고 여기는 안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은 유목기 때는 화학적인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3년차까지는 화학 비료를 줘가지고 나무를 키워야 돼요. 키우고 가지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적심이고 또 적심을 하고 덜 크게 만드는 방법이 이 크랩을 끼우고 그래서 가지가 단단한 가지를 만드는 방법이 세척지 제장 방수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단의 가지는 수폭이 만약에 80이라면은 이로 올라갈수록 70, 60, 50, 40, 30, 20 이 길이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고 길어지면은 단축을 해야 됩니다. 단축해주는 방법은 가지 끝이 가능하면 꽃눈이면은 덜 클 거예요. 수고는 세척지 제장 방수용은 4.5m까지 더 있지만은 한 4m 정도까지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사에서 6년차 성목이 들어갈 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하부가 가지가 상부에 비해서 굵으니까 더 많이 크게 되는데 이런 4, 5, 6년차 넘어가면은 하단부보다가는 위가 점점 더 많이 자라는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위가 못 크게 하는 방법. 위가 못 크려면은 굵어지지 않고 가늘고 짧은 가지를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지 제장 방수용에 하단부 가지는 30% 굵기가 30%를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는 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는 가지를 만들어 주더라도 5, 6년 지나면은 위가 점점 잘 크고 아래는 못 크는 나무가 돼요. 그럼 우리는 위가 커지는 성질을 못 크게 만들어주는 사과나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척지 제장 방수용은 그런 것들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20년 정도는 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도 보면은 한 10년 넘어가면서부터 과실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사과나무 수영의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세척지 제장 방수용도 조금은 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목이 되었을 때 하단부는 우리 가슴 높이의 아랫부분을 하단부로 보고 중단부는 우리 가슴 높이에서 손을 뻗어서 한 2.5m까지가 중단부이고 2.5m 이상은 상단부라고 보면은
자, 척지 길이는 1m 이하로 유지를 하고 중단부는 60cm 전후로 상단부는 결과지만 착생을 시키는 나무를 만드셔야 위가 커지는 성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본 원칙은 30%가 넘어가면은 솎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단의 가지와 위의 가지의 간격은 여기는 40cm로 되어 있는데 한 60 정도는 떨어져야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는 나무가 만들어져요.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는 나무를 만들어 주므로 이제 계산상으로는 7년 차에 300평에 7톤을 수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제식 4년 차의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착과를 시켜야 사과나무가 이 세장 방충에 비해서 원줄기는 많이 굵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짧은 가지가 만들어지지만은 이렇게 한 5, 60개 착과를 시키는 착과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차에 이 나무를 이렇게 키웠다면은 하단의 가지는 허리 높이에서 눈높이까지는 양사방으로 가지를 배치를 해 놓으면 돼요. 제식거리는 51m니까 50cm 내외로 길이를 조절하고, 여기도 모든 나무에 마찬가지로 몸통에 30% 넘어가면은 그쪽에 가지가 필요하면은 그루터기를 남기고, 거기에 가지가 필요 없으면은 기부에서 바싹 솎아내버려. 그리고 먼 눈높이 위에는 아상처리를 몇 개를 넣느냐. 자, 여기에 나무의 수세를 먼저 판단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사과나무에 유인을 하라고 추를 하라 그랬는데 추가 아니고 너트를 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트 단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 농협 가서 품목조합인지 거기에 기술 이용을 하신 분인데 너트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너트 무게는 지금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유인 추의 작은 추의 무게예요. 그 가지가 한 뼘쯤 되었을 때 너트를 끝에 달면은 120도로 내려와요. 그분이 수태를 판단할 때 수필을 보고 판단한대요. 제가 30년 넘어 연구를 했지만 사과나무 수필을 보고 수세 판단을 못해요. 저는. 그런데 한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나무를 보고 수세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강하면은 덜 주고 안 주고 약하면은 자르고. 그러니까 노화가 된 나무라면은 꽃눈이 크기가 최소 3mm 이하가 되면은 수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지 끝도 잘라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근데 가지 길이가 30cm가 넘어가고 평균 신초장이 길어지면은 이 나무는 무조건 안 줘야 되고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착과량을 늘려야 되고. 꽃이 안 피는 안 피는 건 가지를 끄집어 내리라. 그리고 몸통 원줄기도 박피를 하지만은 주지의 기부도 박피를 넣어야죠. 자, 그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인추를 가지고 무조건 추를 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너트 다는 사람이 지도하는 농가에 3,000평에 너트 수가 몇 개냐? 20만 개. 그게 밭에 다 달려요. 그리고 6월 지나면 다 걷어내요. 또 8월 되면 재생장하면 또 달아요. 근데 그 아무도 실천을 못 해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은 저 끝에 추달 때쯤 되면은 벌써 가지가 이만큼 길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추다는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못 크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자, 여기도 원칙이 굵은 가지는 무조건 제거하고 주간 상단에는 약한 가지, 경쟁지는 제거하고 짧은 것만 붙여라. 하단부에는 몸통의 원줄기의 전체 착과량의 이 키 큰 방추형은 한 40에서 50%가 아래에 달려야 돼요.
그럼 200개를 착과를 시킨다고 예를 들면은 하단부에 100개. 100개라면은 주지 한 개에 내가 5개를 착과시킨다면 주지가 몇 개 필요합니까? 여기 20개가 필요한 거예요. 20개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5개짜리라면 가지가 굵어야 됩니까? 가늘어야 됩니까? 5개쯤이라면 별로 굵은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좀 굵은 가지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과 몇 개 착과되냐? 10개 이상이 착과될 거예요. 그럼 하단부에 이런 굵은 가지를 붙였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줄여서 착과량을 10개로. 내가 착과량은 5개짜리로 하고 싶으면은 가는 가지로. 근데 가는 가지가 세월이 지나면 굵어지는데. 굵어지면 버리라 그러죠. 무조건 버리라. 자, 하단에 있는 가지는 요렇게, 여기는 지금 꽤 많은 숫자예요. 그죠? 아래 가지 조름되는 사과 2-3개밖에 못 달 거고, 중간쯤에는 굵은 가지에는 사과 5-6개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판단을 하면서 나무를, 하단부는 요런 골격지를, 중상단부는 무조건 사과를 착과를 시키는데 달아먹고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에. 위는 무조건 착과를 시키면은 그 다음은 점점 좋아져요. 꽃눈이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과대지도 많이 나오고. 그럼 상단부가 좋아지면은 하단부는 약화가 되니까 상단부가 좋아지기 전에 없애야 됩니다. 자, 2년차, 3년차 전정했는 나무 모양들입니다. 자, 5월 달에 신초가 요만큼 자랐을 때 이쑤시개로 분지 각도를 넓혀야 얘가, 사과나무는 가지는 서면 설수록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을 때 이쑤시개를 가지고 분지 각도를 넓혀주고, 넓혀준 그 가지가 또 위로 쓸 때쯤이면은 줄을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120도 이하로 윤을 하라. 자, 지난 겨울에 원줄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런 가지들은 가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굵기가 벌써 잎눈이 꽤 큰 것들인데, 자, 왼쪽에 있는 저런 사진들은 잎이 안 나올 정도로 눈이 약한 가지들이니까 아상체를 넣어서 척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상체를 몇 개 하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했거든. 저 나온 가지 줄을 달아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과가 착과가 되고 나면은 끝이 꽃눈이고, 꽃눈에서 만드는 과대지는 비록 굵어지더라도 몇 년 써먹을 수 있는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굵어지면은 무조건 없애라. 자, 이런 나무 모양이니까 전정이 단순해요. 원칙만 지키는 거예요. 자, 2년차 이후에 하단부의 사과 벽에는 10몇 개의 착과가 달리는 거고, 상단부는 100개가 달렸겠죠. 그리고 저 가지가 길어지면 무조건 없어요. 조금은 긴데 가지가 가늘더라, 꽃눈이 있더라, 그럼 꽃눈을 남기고 자르면 돼요. 꽃눈을 남기고 자르면 그 다음에는 굵어져요. 굵어지면 버려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거예요. 굵어지면 버려라, 길어지면 잘라라. 그럼 10년 지나도 이 나무는 그대로 갑니다. 원줄기만 굵어지고. 3년 차에 70개를 달면 6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위가 잘 크는 사과나무의 성질을 못 크게만 해주면 돼요. 커지는 건 버려라. 그럼 최근에 정선에 있는 분들이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 지역에 잘하는 사람들의 농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한 거거든. 그 실천이 지금 이때까지 떨었던 하단부 가지는 조금 굵고 위에 가지로 가늘고, 내가 세장 방수형은 위에 가지는 좀 짧으면 되고, 키 큰 방수형은 무조건 없애버리고 짧은 결과지만, 나리타 채찍지 세장 방수형은 하단부하고 중단부 길이는 비슷하지만 굵기가 30% 넘어가면 무조건 버려라.
그것도 마찬가지. 주지의 척지도 마찬가지예요. 척지도 원척지에 30%가 넘어가면은 기부해서 없애버려요. 그 기부해서 없애기 싫고 그 위치에 가지가 없으면은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잘라서 새 가지를 받고 새 가지는 줄을 달아라. 그래서 꽃눈을 만들어라. 만드는 그 가지가 길어지더라. 길어진 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또 단축하고 새 가지를 받아내라. 그것만 지키면은 20년까지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런데 수세가 강하더라. 그럼 비료 주지 말고 박피도 하고 뿌리도 자르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방법을 쓰기 싫으면은 무조건 추만 달아라. 그럼 효과는 박피하고 가지 위내는 했는 것보다는 효과는 떨어지겠죠. 하단부는 저런 몸통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30%는 안 넘었습니다. 만약에 저게 30% 넘어가면은 그루터기를 남기고 잘라라. 새 가지를 받아내고. 아니면은 예비지를 만들어 뒀다가 예비지를 붉어지면은 예비지를 없애버려. 4년차 넘어갔었는데 상단부는 길어졌습니다. 지금. 저 길어진 가지는 원래 사과를 착과를 시키고 수확한 다음에 내년에는 겨울에는 솎아내고 또 그루터기 남기고 새 가지 받아내고. 그래서 자 지금 1m로 심겨져 있는 이 나무가 나무 사이가 아직까지 안 겹쳐졌단 말이에요. 5년이 넘은데도. 자, 굵어진 가지가 몸통에 있는 가지는 솎아내고 새로 가지를 받아내니까. 그리고 겹쳐지면은 단축을 해라. 굵지 않으면은 단축은 어디에서? 가지 끝에 꽃눈에서 단축을 해라. 그럼 그 단축해놓은 그 부위에 새 가지가 나와서 길어지면은 그 가지는 또 솎아내고. 자, 5년차 상단부 상당히 지금 복잡해져 있는데 수학계 무렵에는 저 가지들이 다 사과가 착과되고 하수가 되니까 햇빛이 잘 들어가는 나무가 돼요. 자, 주간 연장지 처리라는 거 한번 보시면은 강한 나무는 선단의 끝에 꽃눈을 남겨놓으면 가지 꼭대기가 안 커져요. 다른 가지가, 새로운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럼 새로운 나온 가지 없애버리면 그 나무는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꽃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꽃눈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기농하신 분들 가수원에 가보면은 거의 골프장 수준의 나무가. 그만큼 관리가 잘하고 있고 옛날 사람 못한다가 아니고 그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서 실천을 해요. 문경 사람들이 나리따 수영도 일부 하지만은 구로다 씨가 와서 하는 방법이 비료 주지 마라 그러니까 비료 안 주면 사과가 어떻게 커? 일본이 그거였는데 자, 일본에는 이바라기에 있는 구로다 씨 집에 가수원에 가보니까 단풍이 들었거든. 아, 그러면 우리도 하자. 그게 20년 전부터거든. 이제 겨우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예전에 소장님 출신들도 그럴 거예요. 비료 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었다. 지금은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고 비료 안 주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토양 관리는 그렇게 하고 나무는 이 원칙을 지키면은 그 나무는 항상 유지가 돼요.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라.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죠. 되게 만들어야죠. 되는 방법은 자, 하단부의 가지가 발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리따 수영이라고 하는 세척지 방수용에 하단부의 가지가 무슨 병이 들어서 솎아내었다면 가지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옵니까? 상단부의 가지가 많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상단부 가지도 몇 개를 솎아줘야
하단부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단부 하나 없애고 나서 상단부 몇 개를 솎아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위에가 지금 상당히 좋거든. 좋은 거를 버려야 내려와요. 그럼 지금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은 위가 좋은 젖는 나무라면은 감벌을 하고 그 가지가 착화되어서 끄집어 내려오는 이런 나무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 지금 이런 나무를 내가 20년 동안 유지하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자, 여기에 키 큰 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여러분 지금 홍로를 하고 있는데 홍로 잎 한 장 크기가 손바닥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자, 신종엽 씨가 하고 있는 홍로밭에 가보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홍로잎이 손바닥만 해요. 이 손바닥만한 잎 안에 사과가 착화되어 있으니까 햇빛을 덜 받아요. 과일은. 그래서 일소가 적어요. 그런데 그 잎이 꾸준하게 큰 게 아니고 꽃이 피고 나서부터 5월, 6월까지 잎이 딱 커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은 안 커져요. 신초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먹는 거는, 뿌리가 흡수하는 거는 겨울에 기비를 줬던 그 비료가 녹아서 뿌리가 흡수하고 나서는 5월 말 이후에는 떨어져란 거예요. 그 정도로 토양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냐? 쉬우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민이 그렇게 하죠. 그만큼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전지전정이나 앞서 인공수분이나 결실 관리가 우리나라 과일들이 밖으로 나가서 뭔가 K-팝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리려면은 동그란 사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형과일이 높지 않으면. 이 정형과 때문에 당진에서 장목반장 한 분이 나는 선별기를 위에서 사과 면적을 보고 원형 크기를 보고 선별기를 하겠다. 일본에서 도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입을 하겠다고 막상 과일을 선별을 해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들어가는 과일이 1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별기를 무게 선별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동그란 사과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일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후하고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일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땅 물 잘 빠지는 땅입니까? 안 빠지는 땅입니까? 그죠? 일본 땅 잘 빠져요? 안 빠져요? 거기는 화산의 토고 우리는 화강암 모재거든요. 물이 안 빠지는 땅이에요. 그럼 물 잘 빠지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물 잘 빠진 땅 만들려면 유공간 묻는 게 아니고 모래, 내가 논 땅이면 모래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땅이어야 된다. 모래 땅에 없으면 어떻게? 그럼 산에라도 심어야죠. 유공간 묻으면 물이 빠진다. 유공간 묻으면 물 빠지는 게 아니고 유공간의 목적은 지하 수위가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거는 벌써 유공간을 넣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땅은 딱딱해져서 물이 빠지는 거는 질땅이기 때문에 똑같이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유공간은 물이 잘 나오더라. 잘 나온 이유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가면 물이 유공간에 흘러나온 거예요. 그럼 토양 뿌리 있는 쪽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공기가 못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관수시설은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관수시설. 관수시설? 네. 관수시설은 우리나라에 차 살 때 밖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로? 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점적 관수를 깔아놓는데 진흙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줘버리는 게 나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하면은? 뭐 하면 안 준다고요? 진흙땅 같은 경우는 그래, 관수하는 방법이, 관수량이, 결정이 물이 가장 필요할 때는 꾸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 제일 필요한 시기가 꽃필 때. 그죠? 그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물이 들어갑니까? 대부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꽃필 때
자, 물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물이 과습이 되면 안 돼요. 과습이 되면 안 되는데, 꽃 필 때 토양 수분 함량이 얼마이냐? 흙을 파서 꾹 짰는데 물이 뚝뚝 떨어질 놓여야 된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 과실이 막 클 때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과실 비제기 때 8월 말에는 흙을 자지고 뚝 쥐고 흙을 탁 놓으면은 팍 부서질 정도의 물이어야 된다. 그럼 그때 우리는 대부분 비가 많아요. 태풍이고. 3월 달에는 대부분 우리가 말라요. 그럼 꽃 필 때 물이 필요한데, 꽃 필 때 물 주면은 토양 속에 물이 있습니까? 그 앞에 줘야죠. 4월 달에 꽃 피면은 4월 초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땅 속에 있는 비료 성분이 녹으려면은 녹아서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물이 들어가야 된다, 수분이.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가지고 물을 주는데 토양이 만약에 모래땅이 많은 토양이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세 참까지 물을 줘요. 타이머로. 30분씩. 내 땅이 질땅이더라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30분. 내 땅이 더 많은 질땅이더라면 하루에 30분씩 이틀 만에. 그건 내 토양을 판단하고 타이머를 설치를 해서 꾸준하게 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고 적으면 안 돼요. 토양 수분의 관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과실의 생리장애는 칼슘 부족에 의한 장애인데 그 칼슘은 물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식물이 흡수를 못해요. 칼슘 흡수는 봄 뿌리, 가을 뿌리 두 번에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때 칼슘이 뿌리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칼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만약에 물을 놓쳐서 스프링클러로 만약에 과습이 되었다. 그러면 뿌리가 흡수를 못해요. 그럼 칼슘이 용탈되어 내려가 버린다. 그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땅속에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방법인데 지금 밀식 재배한다고 좁으니까 관리기로 만약에 심경을 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심기 전에 충분히 주고 그나마 목초를 가지고 그 목초 뿌리가 땅속에 땅을 부시어가면서 그리고 유기물도 공급하면서 물리성을 바꿔주는 방법뿐이에요. 내 땅이 배수가 안 되더라. 그 땅은 모래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배수가 안 돼요. 이 공간은 지하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강원도 펀치볼에는 사과가 굉장히 많이 심겨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심겨지는 땅이 인삼밭이에요. 진안에 인삼밭 많지요. 인삼밭이 물이 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인삼밭이 물이 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인삼이 잘 됩니까? 아니 그게 대부분도 잘 빠지고 인삼밭이 제 알기로 물 잘 빠지는데. 학원이가 그 펀치볼에 인삼밭 했던 땅들이 가장 사과 재배 1번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이 키 큰 방수형 이 사람의 가순이 바로 영천 하천변 옆에요. 60cm만 내려가면은 밑에 돌이 나와요. 그럼 물 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잘 빠지잖아요. 5cm 밑에 돌인데 비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초기에 필요한 거 주고 나면 끝이라. 그런 밭에 개원을 하셔야 돼요. 장수 지역에 물 안 빠지는 땅입니다. 대부분 그죠? 지금 사과 300g짜리 작은 사과들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큰 게 많이 비싼데 그 비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30과 20과 15kg에 그 뭐 40과짜리, 30과짜리가 한 나무의 비율이 몇 프로냐는 거예요.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목표하는 과실이 80% 이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전에 주기성 씨가 홍로 5kg 11과를 만들었을 때 7월 말까지 적과를 했습니다. 그럼 7월 말에 적과한 사과는 어디 가면? 버렸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실들은
지금 있는 요 크기보다가 작은 거는 따버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큰 거예요. 그럼 홍로 한 나무에 몇 개 달려있냐? 세 상자가 달려있어요. 그게 4.5, 2m로 심겨져 있었는데 그때 한 나무에 5kg 세 상자가 달려요. 그럼 사과 몇 개입니까? 30개밖에 안 돼요. 40개. 그럼 4에 2.5에 심기는 나리타 수용에 사과가 몇 개 달립니까? 원래 한 200개는 달아야죠. 계속 적과를 해내니까 세 상자는 조금 그렇고 네 상자까지 나와요. 그럼 네 상자 35,000원 받으니까 한 나무에 14만 원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적과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장수에서 거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럼 홍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후지는 내가 목표하는 과실이 나무에 70%, 80% 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충주에서 내가 수세 기준이라고 이야기해 준 농가들이 그 집에 있는 과일들 평균을 내보니까 300g이고 비율이 몇 프로 나니까 60에서 70%가 300g 내외의 과실들이에요. 그 나무 수세를 보니까 진짜 자라는 게 한 뼘이 안 돼요. 그만큼 약화를 시켜야 가격이 골라져요. 큰 거 만들면은 큰 게 매상자 얼마 안 되지만은 가격은 많이 받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규격 내가 원하는 목표 과실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수세를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아까 뺀질이 사과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런 사과를 착과를 시켜서 수세가 지금보다는 한 뼘짜리 평균 시초장이 나오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적과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정례, 적화, 인공수분, 적과, 또 5월달 적과, 6월 적과, 7월 적과, 후지는 8월까지 적과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과실들은 그런 과일들이 많이 달려요.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하느냐? 어렵게 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수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수 지역이나 무주 지역의 온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니까 품종 선택을 후지 쪽이 아니고 조금 이런 품종들을 선택을 하면은 재배적인 이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겁니다. 후지를 왜 하느냐? 가장 많으니까 하는데 빨리 홍로, 와립수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들을 지역별로 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우리 예전에 장수에서 홍로도 수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품종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꽤 괜찮은 지역이 사실입니다. 무주 진안이. 그게 경쟁력 있는 농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